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 제목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해서 신야 히롬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신야 히로미라는 분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입니다. 그는 암 재발률 0%,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로 미국 위장 내시경 학회 특별상과 2004년 동학회 최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장 내시경 삽입법을 고안해서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에 의한 폴립 절제에 성공해 의학계에 크게 공헌하였고, 레이건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었으며 더스틴 호프만, 베라 왕, 손정희 등의 주치의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30만 번 이상의 위장 내시경 검사와 9만 번 이상의 폴립 절제술을 실시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1935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나 준텐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위장 내시경학의 선구자로서 활약했습니다. 현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외과 교수이며 베스 이스라엘 병원 내시경 부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없고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1권에서 페이지 157페이지에 있는 습관만 바꿔도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몇 가지 두세 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의 습관이 병을 키우는 반면 평소의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최근 자주 화제에 오르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란 수면 중에 단속적으로 무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이 이완하기 때문에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자면 누구라도 혀뿌리가 처져 기도가 좁아집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 협착이 두드러져 일시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숨이 멈춰 버립니다. 숨을 멈추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떴다는 자각이 없지만 밤중에 몇 번이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질환으로 수면 중에 질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이나 대사 기능 등의 생명 유지 기능을 떨어뜨리며 순환기 계통에 부담을 주므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3배에서 4배나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 질환은 환자의 70에서 80%가 비만이므로 처음에는 비만에 의해 기도가 좁아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연구 결과 비만과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상에는 기도의 폐색, 막힌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 일어나는 폐색형과 뇌의 호흡 중추의 활동이 저하되어 일어나는 중추형, 그리고 이 두 종류가 혼합된 혼합형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색형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가장 흔한데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 4시간에서 5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위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후두에서 폐로 통하는 관 모양의 기관은 공기 이외의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 쪽으로 가는 기관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 전에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누웠을 때 그 내용물이 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기관에 그 내용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좁혀 호흡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폐색형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분의 생각입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환자 대부분이 비만인 것도 이 가설에 잘 들어맞습니다. 자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모두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밤늦게 먹으면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즉 비만이라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발병과 비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 무엇인가를 먹는 것 자체가 나쁜 습관입니다. 수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역시 위험합니다. 자신은 잠이 쉽게 든다고 생각하지만 자다가 호흡이 쉽게 멈추기 때문에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있거나 심장의 관상 동맥이 좁은 사람에게 산소 농도의 저하는 심근의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것은 심야의 음주, 식사로 위 속의 내용물이 역류하여서 무호흡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심근이 산소 결핍으로 괴사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식사만이 아니라 술까지 마시면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호흡 중추가 억제되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분해 엔자임이 적은 사람은, 여기서 엔자임은 효소라는 뜻입니다. 알코올이 혈액 속에 더욱 오랫동안 머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자기 전에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그만둬야 하는 나쁜 습관에 속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저녁 6시쯤에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어른보다 빨리 잠을 자기 때문에 잘 때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우유까지 들어가면 역류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무호흡이 일어나고 그 순간 숨을 세게 들이마셨을 때 알레르겐, 이것은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항원을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르겐이 되기 쉬운 우유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소아천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아천식을 앓았던 사람 중에는 어렸을 때 식사 후 즉시 잠자리에 들거나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신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소아천식, 수면 무호흡 증후군,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를 비운 후에 잠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은 신선하고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조금 먹도록 하십시오. 이 효소를 함유한 과일은 소화가 상당히 잘 되어서 대개 한 30-40분 만에 위에서 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이라면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난 뒤 잠자리에 들어도 역류 현상이 일어날 염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신다. 자, 뭐라고 그랬죠?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신다. 내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흔히 건강을 위해 좋은 물을 매일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식사에 제대로 먹는 법이 있듯이 물에도 제대로 마시는 법이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관엽 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식물도 무턱대고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수분을 주기 적당한 시간대와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아는 약 80%, 성인은 60에서 70%, 노인도 50에서 60% 정도가 수분입니다. 아기 피부가 탱탱하고 윤이 나는 것은 그만큼 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선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물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이 되는데 이때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좋은 물은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1500에서 2000cc, 고령자는 적어도 1000cc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cc는 1ml랑 같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물은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직전이죠. 직전에 물을 너무 마시게 되면 위가 물로 가득 차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는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되어서 소화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실 때는 한 200cc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또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전이나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의사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자기 전에 수분 섭취는 앞에서 언급한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이 위산과 섞여서 이것이 기관을 통해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몸의 리듬을 생각하면 수분 공급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식사하기 1시간 전에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30분 정도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므로 식사에 지장을 주는 일도 소화를 방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물의 섭취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에서 한 750cc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의 온도는 한 20도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찬물을 먹는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전에 500cc, 그 다음에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500cc, 그러면 토탈 한 1500cc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름철이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고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고 위장이 약하고 소화 흡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내용물이 흡수되기 전에 수분에 의해 휩쓸려 가므로 설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체격에 따라서도 필요한 수분의 양이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하루 수분 섭취량은 자신의 몸에 맞춘 각자 자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1500cc의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한다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을 350cc 정도로 줄인 다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냉수를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므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내에서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체온이 36도에서 40도 일대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범위 내에서 이는 체온이 0.5도 상승하게 되면 면역력이 35%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발열하는 것은 체온을 높여 효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적입니다. 네, 이 상권의 두 파트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이라고 해서 요 편에 그 제목은 엔자임 부족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20가지의 징조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효소 부족을 이제 몸에서
느낄 때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징조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괜찮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미러클 엔자임, 이분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의 효소 이런 뜻이죠. 미러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 미러클 엔자임이 이 체내 보유량이 많으면 병이 오지 건강한 상태고, 이 미러클 엔자임의 보유가 어떤 나쁜 생활 습관, 먹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병이 오고,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아주 큰 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체내에 충분한 양의 미러클 엔자임이 있다면 비만이 되는 일도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유해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발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발병했다 해도 비교적 가볍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환경에 있고 비슷한 식생활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러클 엔자임을 얼마나 충분히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활동은 5,000종 이상이 되는 이 효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유전자 연구가 더 진행되면 이 효소의 종류도 2만, 3만 또는 그 이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 엔자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이 효소는 기본적으로는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필요한 효소의 종류와 양을 판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효소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 효소는 각각 개별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의 기본이 되는 원형이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이 필요에 의해 변환되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러클 엔자임설은 아직 가설입니다. 체내에서 어느 정도의 미러클 엔자임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수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면 병에 걸리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러클 엔자임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병을 발병시키고 더 줄어들면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악성도가 높은 암, 예를 들면 이제 경성암, 즉 암세포가 단단하고 굳은 성질을 띠는 암을 경성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악성도가 높은 암의 발생은 우리 몸의 엔자임 양이 상당히 적고 암에 대한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경우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러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을 높은 레벨로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이 건강의 유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러클 엔자임의 체내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미병 상태, 즉 발병하지는 않았는데 건강을 잃어가는 단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병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상태죠. 현재 의학으로는 체내의 미러클 엔자임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딱 나오면 좋은데요. 하지만 평소 자기 몸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부족해졌다는 신호를 알 수 있는 이 2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20개 다 해당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감기에 잘 걸린다. 두 번째, 근육통, 관절통, 허리가 아픈 요통, 이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변비, 설사, 악취가 나는 변이 계속된다. 네 번째, 피부 트러블이 심하고 여드름, 뾰루지 등이 잘 생긴다. 다섯 번째, 냉증이 있다. 여섯 번째, 식욕부진, 구토, 위통이 있다. 일곱 번째, 가슴앓이, 위에서 식도의 상복부 및
인두 부근에 고열이 나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아픈 증세가 있고 잘 체하며 트림이 잦습니다. 8번째,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다. 9번째, 두통, 머리가 이렇게 지근지근 두통, 그 다음에 불면이 있다. 10번째,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가늘어졌다. 이건 저에 해당하네요. 11번째, 기미나 주름이 늘어났다. 이것도 저에 해당하네요. 12번째, 체중이 늘어났다 또는 갑자기 체중이 감소했다. 이렇게 체중의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13번째, 저림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손발이 저리거나 뭐 어깨가 이렇게 결리거나 이런 저림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기분이 잘 이게 다운되고 우울증 기미가 있다. 그 다음에 15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초조해진다. 그 다음에 16번째, 화를 자주 낸다. 제가 요즘 화를 자주 내는데. 17번째, 몸이 잘 붓는다. 그 다음에 18번째, 피로감과 현기증이 잦다. 그 다음에 19번째,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등의 지병이 있다. 그 다음에 20번째 마지막인데요. 기울림, 이명이 잦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시냐 히로미님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에 의하면 우리 몸의 엔자임이 엄청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각하면서도 피곤하니까 요즘 꽤 바빴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군 하며 몸을 잘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육체는 서서히 노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불현듯 그러고 보니 라고 느낄 정도로 미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최근 갑자기, 요즘 특히와 같은 변화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자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몸이 내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각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엔자임 요법에 기반을 둔 7가지 건강법을 실천해 봅시다. 위험 신호가 사라지고 체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이게 이제 요 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흐름과 7가지 건강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엔자임, 미생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내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엔자임 요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위장은 부교감 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운반하는 체내 물의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물의 흐름이란 첫째 이제 혈액, 림프,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혈액의 흐름과 림프의 흐름, 이걸 하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위장, 위와 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오줌, 그 다음에 호흡, 이 4가지입니다. 이 물의 흐름이라는 게. 호흡이 물의 흐름이라고요? 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지만 호흡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의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므로 여기서는 물의 흐름으로 봅니다. 이들 흐름이 좋아지면 그냥 내버려 둬도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내 물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혈액,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흔히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이니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이니 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혈액을 상수도라고 보면 림프는 하수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자연히 림프의 흐름도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액의 흐름과 림프의 흐름의 가장 큰 차이는 혈액이 심장이라는 펌프로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면에 반해 림프에는 심장과 같은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림프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근육의 신축입니다. 아까 혈액의 흐름은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운반을 온몸에 시켜주는데요. 림프의 흐름은 그 근육의 이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손발이 붓는데 이것은 근육의 신축이 약해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혈액, 림프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물의 질, 그리고 섭취량, 그리고 섭취 방법입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긴급 경보이므로 목이 마른 후에 물을 마시면 실은 늦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령자,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는 체내의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물을 마시는 등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식사와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은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동시에 또 체내의 독소를 끌어모아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과 함께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는 또 한 가지의 흐름이 오줌입니다. 수분 섭취와 올바른 식사는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오줌량은 하루에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줌 외에 땀이나 대변으로 수분이 배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이 불규칙한 현대인에게 위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올바른 호흡과 적절한 휴식, 수면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있는 장기에 의해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은 호흡기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멈추거나 심호흡을 하는 등 의식적인 조절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기도는 교감신경 우위에 있어서는 확장이 되고 부교감신경의 우위에는 수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즉 복식호흡을 해서 기도의 수축을 꾀하면 교감신경 우위의 자율신경을 부교감신경의 우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신경이 곤두서 흥분이 될 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는데 이는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은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되기 쉬운 현대인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장의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웃음과 이 행복감은 이 네 가지 물의 흐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 환자에게 웃음 치료법을 실시하는 병원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웃음이나 행복감이 면역력을 높이고 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때 그 매개체에 작용하는 게 기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트라이앵글 커뮤니케이션을 좋게 하는 5가지의 흐름이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물의 흐름에 이 기의 흐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건강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 올바른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좋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특히 혈액, 림프,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올바른 배설, 위장, 오줌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혈액, 림프의 흐름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호흡, 호흡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흐름도 좋게 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적당한 운동, 혈액, 림프의 흐름과 호흡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기의 흐름, 위장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웃음과 행복감, 기의 흐름을 좋게 하며 5가지 흐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